자, 안녕하세요. 운동역학의 이성열입니다. 오늘은 핵심 이론 특강 세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핵심 테마 네 번째, 운동학의 스포츠 적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텐데요. 일단 선운동의 운동학적인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운동의 운동학적 분석의 첫 번째 시간은 바로 이제 거리와 변이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일단 거리와 변이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겠죠. 일단은 거리라는 것은 어떤 물체가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한 길이, 다시 말해서 그 물체가 지나간 어떤 궤적과 어떤 총 길이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거리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기를 나타내는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던 스칼라하고 벡터 중에 스칼라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 반대되는 스칼라에 대한 부분이 바로 벡터죠. 벡터는 이 뒤에 나오는 변이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 거리라는 것은 스칼라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일단 거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와 같이 구불구불 실제 이동한 어떤 궤적의 총합의 크기를 우리가 거리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변이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변이는 이동거리라는 특성에 바로 크기에 하나 더 방향성을 더한 것을 우리가 변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체의 이동 시점과 종점 사이에 어떤 거리, 바로 직선 거리를 뜻하는 것이 바로 변이를 얘기해주고 있고요. 크기와 방향을 같이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벡터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 보았던 우리가 이제 이동한 실제 거리가 이 정도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왔었다고 하면은 이와 같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직선상으로 이동했다 하면 요거는 바로 변이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리와 변이의 어떤 차이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자, 가로 두 개 2번에 보게 되면은 어떤 거리와 변이의 어떤 차이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거리는 어떤 방향성이 없고 어떤 크기만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변이는 항상 뭐가 존재한다? 크기와 그리고 또 하나 더 바로 방향성을 같이 가진다. 바로 벡터의 성질을 모두 가지는 것이 변이의 성질이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리는 단순하게 크기만 가졌어요. 크기만 가졌기 때문에 얘는 스칼라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앞에서도 배웠고, 그리고 변이는 방향성과 크기를 모두 가지기 때문에 벡터의 성질을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20m의 왕복 달리기를 해서 원위치로 돌아온 경우를 어떤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정도의 어떤 길이가 20m, 약 20m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여기를 갔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어요. 방향성이 없는 거리는 이동 거리를 모두 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20m 플러스 20m 해서 40m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 변이라는 것은 이동 어떤 거리의 어떤 시점과, 그러니까 시작점과 그 다음에 끝나는 지점의 직선상의 거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원위치로 돌아왔기 때문에 직선상의 거리가 발생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동한 변이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때 변이는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거리와 변이의 개념들 잘 기억을 해두시고, 요거를 이제 시간으로 이제 나누게 되면은 이 뒤에 나오는 속력과 속도가 나오게 됩니다. 요 부분들을 좀 살펴볼게요. 자, 속력과 속도는 앞에서 보았던 거리와 그리고 변이를 말 그대로 시간으로 나눈 겁니다. 다시 좀 약간 얘기를 하자면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거리와 변이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나타내는 물리량이 뭐다? 이 앞에서 나와 있는 2번의 속력과 속도라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거리의 성질 그리고 변이의 성질을 이 속력과 속도도 그대로 가져가면 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속력이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일정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로 물체의 빠르기를 나타내는 어떤 물리량이고, 그리고 우리 이 속력이라는 것은 거리를 통해서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거든요. 여기 보면 계산식에 보면은 속력이라는 것은 이동 거리를 소요 시간으로 나눈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이동 거리, 이 거리라는 것이 스칼라의 성질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 역시도 마찬가지로 스칼라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단위가 여러 개 많이 나오는데 미터 퍼 세크, 센티미터 세크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우리는 미터법 MKS 단위계 근거해가지고 미터 퍼 세크를 가장 많이 쓰게 된다는 것들. 문제에서도 대부분 요구하는 어떤 단위의 어떤 제시된 부분들도 미터 퍼 세크라는 것도 여러분들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이제 속도에 대해서 볼 텐데 이제 앞에서 속력에서 보았으니까 뒤에 속도의 내용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거예요. 시간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이동한 변이의 어떤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 물체의 빠르기를 나타내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시간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변이가 얼만큼 변화했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 물체가 얼만큼 빠르게 변화했는지를 나타내는 물리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변이 역시도 그 벡터의 성질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계산식이 속도를 구하는 계산식은 소요시간, 변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변이를 소요시간으로 나눠주는 건데, 이 변이 역시도 이제 벡터의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얘 역시도 같이 벡터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단위는 위에 나와 있는 이 속력과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문제나 어떤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 보시게 되면은 위에 나왔던 단위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미터 퍼 세크를 가장 많이 쓰게 된다라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속력과 속도의 차이도 결국 똑같습니다. 결국 아까 보았던 이 부분과 똑같은 부분인데 20초에 20m 왕복 달리기를 한 경우에요. 근데 왕복 달리기를 어쨌든 20초 동안에 왔다 갔다 한 번 한 거기 때문에 실제 이동 거리는 40m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은 20초이기 때문에 이때의 속도는 2m, 속력이죠. 속력은 2m 퍼 세크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속도는 아까 봤지만 시간은 우리가 흐르고 있지만 변이는 다시 갔다가 돌아오는 요 부분이잖아요. 갔다가 돌아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이는 0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0에다가 어떤 숫자를 나눠도 곱해도 결국은 0이 되기 때문에 이때 속도는 뭐가 된다? 0m 퍼 세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가속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속도라는 것은 어떤 이 속도가 시간에 대비해서 얼만큼 변화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가속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어떤 속도의 변화에 대한 비율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계산식을 먼저 보자고 하면은 가속도를 구하는 공식은 나중 속도, 결국 처음 속도를 뺀다고 나와 있거든요.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속도의 변화량이에요. 속도의 변화량. 속도가 내가 구하는 시점부터 그리고 구하는 시점 사이에 얼만큼 변화했는지를 의미하는 것이 결국 나중 속도에다가 처음 속도를 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소요시간은 결국 다른 말로 의미해서 시간의 변화량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 보면은 어떤 속력이 증가할 때는 정적 가속도, 속력이 감소할 때는 부적 가속도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는 아까 앞에서 보았던 속도와는 좀 다르게 미터 퍼 세크에 뭐가 들어간다? 제곱근이 들어가게 된다. 제곱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5번에 등속도 운동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등은 무슨 의미를 하는 거냐면 같을 등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도가 같다라는 건데 결국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봤을 때 등속도, 그러니까 같을 등의 어떤 속도가 같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속도의 변화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속도의 변화가 없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임의의 어떤 속도라고 했을 때 3m per sec의 속도로 뭐 1초든 2초든 3초든 4초든 5초든 간에 계속해서 이 속도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물체의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등속도인데,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 다른 말로 글로 가속도가 생기지 않는다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뒤에 나오는 하나의 부분들 더 볼 텐데 이번엔 등가속도에 대한 부분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심화 포인트에 등속도 운동과 등가속도 운동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등속도 운동은 앞에서 배웠잖아요. 일정하게 속도가 흐르기 때문에 속도의 변화가 생기지 않아서 결국 가속도가 생기지 않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한다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등속도 운동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것은 가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도의 변화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3, 5, 7, 9, 11 이런 식으로 이 사이사이의 간격이 2m/s의 간격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걸 수 있죠. 결국 이렇게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은 결국 등가속도 운동. 왜냐하면 속도가 결국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은 결국 가속도가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부분들을 이런 어떤 운동의 형태들 일정하게 그래서 속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이 속도의 어떤 증가량이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잘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가속도의 어떤 해석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이게 나중에 운동 역학적인 어떤 힘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 가속도가 나오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이 조금 알려 두실 필요가 있는데 기억에 보면은 가속도는 물체의 작용은 뭐에 관계가 있다? 힘의 크기, 그러니까 힘과 크기와 방향성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힘을 구하는 공식은 F는 그러니까 결국 이 F라는 것이 이제 물리량에서 힘이에요. 힘이고 M은 여기서 질량이에요. 질량. 우리 앞에서 배웠지만 일상 어떤 생활에서 어떤 몸무게로 쓰이는 어떤 단위를 우리가 뭐 물리량에서는 질량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곱하기 A 바로 가속도. 이게 바로 이제 힘에 대한 어떤 구하는 공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 이 가속도라는 것은 이 힘과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이 공식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예시를 보게 되면은 100m 달리기 출발 초기에는 어떤 진행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속도가 증가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계속해서 달려나가죠. 근데 가속도가 이제 이때는 이쪽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쪽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우리가 플러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결승선을 지난 뒤에는 어떤 방향성을 바꿔서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속도가 감소합니다. 감소하기 때문에 이때 어떤 100m 시점이 다 끝날 때쯤에는 이때는 마이너스의 가속도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DNA에 보면은 어떤 가속도 같은 경우는 속도의 어떤 크기뿐만 아니라 어떤 속도의 어떤 방향의 변화도 발생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볼 텐데 곡선주로를 같은 크기의 빠르기로 돌고 있다고 하면은 운동 방향이 변하기 때문에 가속도가 존재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전거를 타거나 어떤 레이싱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 그 100m 달리기나 400m 달리기 계주 같은 걸 할 때 어떤 운동장 중심으로 향하는 힘이 있다고 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원심력, 구심력 이 뒤에 또 배울 거예요. 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요 어떤 원심력 그다음에 구심력 몸에 힘이 들어가죠. 결국 이것도 회전에 작용되는 어떤 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힘의 작용에는 반드시 뭐가 존재를 하게 된다. 결국 가속도가 존재하게 된다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여기까지 이제 어떤 선운동의 어떤 거리와 편의, 그 다음에 속도와 속력, 그 다음에 가속도에 대한 부분들 살펴봤고 이 다음에 이제 포물선 운동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물선 운동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정의를 먼저 살펴봐야겠죠. 1번에 어떤 정의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1번에 보면은 어떤 던지거나 어떤 쏘는 행위를 투사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우리가 이제 오브젝티브라고도 보통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투사된 물체를 투사체, 스포츠 경기에서 투사로 인해 선수 또는 물체가 공중에서 포물선을 그리는 운동을 우리가 뭐라 한다? 투사체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다.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운동, 어떤 경기든 간에 예를 들어서 시작점이 여기고 끝나는 지점이 여기고 어떤 물체나 어떤 신체 선수가 이와 같이 곡선을 그리면서 이걸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했죠? 투사체 또는 어떤 포물선의 형태를 그리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바로 우리가 투사체 운동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보면은 포물선 운동 시 수평 속도, 초기 속도와 수평 성분이 같은 등속도 운동을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단 조건이 있습니다. 공기의 저항이 없는 경우를 의미를 하고 있는데 결국 포물선 운동을 할 때 크게 두 가지의 어떤 형태가 있어요. 바로 수평 속도와 수직 속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공을 이렇게 던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공이 나가는 어떤 위로 뜨는
어떤 수직 속도가 있고요. 앞으로 나가는 어떤 수평 속도가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수평 속도는 공기 저항이 없을 경우에는 요 끝나는 지점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결국 어떻게 된다? 등속도 계속해서 같은 속도로 운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2번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3번에 보면은 포물선 운동 시 수직 속도는 우리가 하던 모든 물체는 지구에 어떤 영향을 받죠? 중력에 대한 영향을 받죠. 그거를 이제 중력 가속도로 표현한 게 9.8m/s의 제곱이라고 했어요. 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물체를 던지면은 이와 같이 어떤 수직의 어떤 힘이 작용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포물선 운동이 진행됨에 따라 어떤 이 수직 속도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어느 순간 이 최고점에서는 0이 되고요. 다시 아래로 내려가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결국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결국 수직 속도 같은 경우는 일정하게 속도가 변화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보았듯이 1, 3, 5, 7, 9, 10, 11 이런 식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것들을 어떤 포물선 운동의 어떤 수직 속도 같은 경우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투사된 물체의 최고 어떤 지점에서, 그러니까 공중에서의 최고 지점에서 수직 속도는 0m/s를 나타낸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포물선을 그렸어요. 그리고 이쯤이 어떤 이 물체가 포물선으로 던졌을 때 최고 지점이라고 했을 때, 이때의 수직 속도는 뭐가 된다? 0이 된다. 0m/s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들 좀 약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은 이제 투사된 물체에 영향을 주는 요인 보면은 심화 포인트에 조금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투사된 물체에 영향을 주는 요인. 우리 아까 2번에서 보았지만 보통 공기 저항이 없는 경우에는 수평 속도가 처음과 끝이 일정하다고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 공기 저항이라는 것이 결국 어떤 수직 속도, 그러니까 포물선 운동과 투사체 운동에서 영향을 크게 주는 어떤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력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수직 속도 같은 경우는 중력 가속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정한 어떤 등가속도의 운동을 한다고 제가 또 앞에서 말씀드렸죠. 결국 투사된 물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다. 바로 공기 저항과 어떤 중력이 그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 가로에 두 개가 있는 2번을 보자고 하면은 투사 높이, 투사 각도, 어떤 투사 속도, 이게 무엇이냐? 각각의 A, B, C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A, B, C 세 가지가 결국 뭐냐면 포물선 운동의 3요소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투사 높이, 투사 각도, 투사 속도 이 순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투사 높이는 투사점의 H만큼 결국 다시 말해서 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이런 식으로 상수로 표현을 했는데 높이만큼 높일 경우 어떤 높이만큼 멀리 나가며 그만큼 역학적 일을 적게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를 여기 이 지면에서 어떤 투사하는 것보다는 여기 높은 곳에서 투사하는 것이 그만큼 물체가 더 멀리 나갈 확률이 커진다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높이 없이 원점에서 투자될 경우 어떤 상승 시간과 하강 시간은 같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축구에서 땅볼 패스가 바로 이런 대표적인 어떤 이 내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과 끝에 있어서 어떤 높이가 없고 이 높이 어떤 물체가 뜨는 어떤 높이가 관련이 없고 어떤 그대로 투사될 경우에 상승 시간과 하강 시간이 같다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투사 각도에 대한 부분들도 나와 있어요. 투사체 비행 경로 형태는 투사 각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투사 거리와 관련하여 어떤 투사점과 착지점의 높이가 같고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 어떤 이론적 각도, 결국 투사점, 그러니까 결국 높이는 착지점의 높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어떤 조건들이 같다고 하고, 근데 결국 그렇기 때문에 외력이 어떤 존재하지 않는 어떤 각도에서는 45도가 가장 일반적이라고, 그러니까 가장 크게 어떤 투사될 수 있게 나타나는 어떤 각도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들 이제 여기 보면 체육
전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테고, 그 다음에 뭐 혹시 입시 체육을 하시면서 제자리 멀리뛰기를 연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자리 멀리뛰기를 할 때 가장 이상적으로 몸이 날아가는 어떤 각도의 형태가 요 부분이라 했을 때 요렇게 날아가는 궤적의 각도가 여기가 45도일 때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결국 이런 부분들이 어떤 투사체 운동에도 약간 적용된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 물체가 어떤 최적화된 높이로 최적화된 그러니까 각도로 날아가기 위해서는 그 각도가 45도일 때 가장 어떤 큰 어떤 거리를 나타낸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밑에 보면은 투사 높이가 증가할수록 투사 각도는 작아진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결국 투사 높이가 어떤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이런 내용들과 일맥상통하게 된다는 것들도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보면은 투사 속도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요. 결국 생각을 해봤을 때 투사 속도가 결국 빠르면 빠를수록 투사체의 어떤 최고점과 높이는 증가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물체가 높게 날아가고 그 다음에 그리고 증가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결국 높이 올라간다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보면은 도약 경기에서는 도약 속도가 빠를수록 더 높이 올라간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리 멀리뛰기 말고 육상 경기에서 어떤 멀리뛰기나 어떤 이런 부분들 보게 되면은 선수들이 육상 그 단거리 선수만큼이나 빠르게 달려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바로 이런 이유에서라도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적용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보면은 투사 각도와 다른 요소가 어떤 일정할 때 어떤 투사 속도는 투사체 궤적의 크기와 길이를 결정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외적인 요소가 동일하게 전제가 되어 있을 때는 당연히 투사 속도가 높은 쪽이 그만큼의 어떤 투사체의 어떤 궤도와 크기와 길이를 측정한다는 게 바로 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밑에 보면은 투사 속도의 원리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 수평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투사 거리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빠르게 던지면 던질수록 수평 속도가 증가한다는 내용이 첫 번째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위로 빠르게 던지면 될수록 어떻게 되죠? 투사 높이, 그러니까 최고점의 높이가 증가한다는 것이 두 번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투사 속도라는 것은 수평 속도와 수직 속도의 합력으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앞에서도 제가 살짝 그림으로 보여드렸는데, 투사된 물체를 이렇게 어떤 예를 들어서 공이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은 보통 이런 식으로 가운데 중심점을 그 지점으로 이런 식으로 앞으로 나가는 것을 수평성분, 그 다음에 위로 솟는 것을 수직선분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 두 개가 결국 합쳐져서 어떻게 되느냐, 이와 같은 어떤 결국 뭐라고 한다, 합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심화 포인트에 보면은 수평거리에 영향을 주는 어떤 요인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보자고 하면은 투사 높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투사 각도가 있고 투사 속도,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공기 저항을 무시한 공의 어떤 비행 경로 형태 있는데, 이건 한 번쯤 본인께서 학습자분들께서 읽어보시면서 이해하시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이제 선운동의 어떤 운동학적인 분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두 번째 큰 범주로 넘어가서 각운동의 어떤 운동학적인 분석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보았듯이 각운동과 그 다음에 선운동의 어떤 형태들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각운동이라는 것은 어떤 결국 회전축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각운동의 개념에 대해서 여기 좀 나와 있는데, 결국 각운동의 어떤 운동학은 회전 운동이나 각운동을 다루게 되는데, 이와 다른 어떤 기본 개념은 직선 어떤 운동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우리 앞에서 보았듯이 변이, 그다음에 거리, 그다음에 속력, 속도, 그다음에 가속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각운동, 회전운동에는 결국 그 운동의 형태가 각속력, 각속도 뭐 이런 식으로 결국 이름만 바뀌어서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내용들 한번 뒤에서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각운동의 요소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결국 보시면 알겠지만 앞글자만 좀 달라졌을 뿐이지, 결국 앞에서 보았던 거리, 변이, 속력, 속도, 가속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만 좀 다른 것을
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심화 포인트에 보면은 각도의 어떤 단위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각도, 그다음에 라디안, 회전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일단은 우리는 거리, 변이, 각속력, 각속도, 가속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거리라는 것은 물체가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했을 때 어떤 물체가 이동한 경로를 측정한 총 각도의 크기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진자 운동을 이와 같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를 시작으로 기점으로 해서 여기까지 움직였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각도가 발생했죠. 근데 얘가 다시 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이만큼의 어떤 각도가 추가로 발생했잖아요. 그러면은 요건 이 친구는 요때의 움직임은 요걸 총합을 더하는 것들. 우리 앞에서 보았던 선운동의 거리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물체가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에 이동했을 때 물체가 이동한 경로를 총 각도의 크기를 우리가 뭐라 한다? 거리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다. 결국 거리라는 것도 우리 앞에 선운동에서 보았을 때 얘도 스칼라의 성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각거리라는 것도 어떤 결국 스칼라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각 변이에 대한 내용들도 있어요. 각 변이는 어떤 회전하는 물체의 어떤 최초 지점에서 최후 지점의 각 위치 간의 어떤 차이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아까 제가 그렸던 그림을 살짝 보자고 하면은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차로 움직였죠. 1차로 움직였기 때문에 여기서 이 각이 일단 1차적으로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이동하면서 3번의 어떤 각도가 발생했다고 하면은 이 각에서 요 각을 이 백을 간 값이 뭐가 된다? 각변이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회전하는 물체의 어떤 최초 어떤 지점의 어떤 각 위치와 최후의 각 위치 간의 모든 값이다. 차이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각변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방향을 가지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어떤 시계 방향 또는 어떤 반시계 방향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내가 이제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결국 뭐다? 마이너스의 값을 가지게 된다. 결국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반시계 방향의 값을 가지게 되면은 이거는 플러스의 값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결국 방향성을 설정할 때의 어떤 하나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앞에서 보았던 변이라는 것도 결국 벡터의 성질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각 변이 역시도 벡터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옆에 보시면은 이제 각속력과 밑에 각속도가 나와 있는데 결국 이것들을 어떤 뭘로 나눠주는 거다? 시간으로 나눠주는 것들이 각각의 각속력, 각속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각속력이라는 것은 각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이런 것들은 결국 뭐가 된다? 스칼라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각속도라는 것은 각변이를 소요시간으로 나눠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벡터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각가속도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각가속도도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어떤 나중 속도에다가 처음 속도를 빼가지고 어떤 속도의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눠준 게 가속도가 됐던 것처럼, 이 각가속도 역시도 어떤 마지막 각속도에다가 처음 각속도를 빼가지고 결국 각속도의 뭐예요? 이게 속도의 변화량이에요. 변화량을 측정을 한 다음에 이것을 시간으로 나눠주게 되면 뭐가 된다? 각 가속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때 그 값도 마찬가지로 각 속도에서부터 이것들을 시간으로 나눠서 구했기 때문에 벡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라디안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요즘은 이게 좀 잘 안 나오다가 이제 한때는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언제든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할 텐데, 보시면은 각운동과 석운동의 운동학적 양을 변화하는데 사용하는 어떤 각도 측정 단위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시면은 원호의 길이 S를 반지름 S, 반지름 R로 나눈 것으로 어떤 세타 이런 식으로 S분의 R로 표시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라디안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라디안은 호의 길이와 반지름의 어떤 같을 때 어떤 중심각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1라디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위로 표현하게 되면은 57.3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도는 라디안으로 변화하게 되면은 0.017로 라디안이 된다라고 한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180도는 2분의 1 회전인데 요거를 약간 우리가 라디안식으로 교체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1파이 라디안이 된다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360도
360도는 결국 1회전이 되는데 결국 2파이 라디안이 된다라는 것들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라디안이라는 것은 어떤 이 각도라는 부분이 너무나도 단위가 크잖아요. 0도에서부터 360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숫자로 표현하기가 힘들어서 그것을 비율로 측정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을 통해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라디안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라디안에 대한 어떤 계산적인 부분들은 많이 나오지 않고 라디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원호의 길이를 어떤 원호의 길이 s를 반지름 r로 나눈 것을 어떤 우리가 라디안이라고 한다. 요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그 라디안이 각각의 의미하는 어떤 숫자의 값들, 1라디안은 몇 도고, 그 다음에 1도는 몇 라디안이고, 180도는 1파이 라디안이고, 이런 식으로 어떤 숫자에 대한 내용들에도 여러분들 좀 암기가 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잘 기억을 하셔가지고 그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고, 다음은 이제 가공 속도의 운동의 어떤 적용에, 스포츠 상황에서 적용에 대한 내용들인데, 결국 살펴보자고 하면은 신체 어떤 분절의 어떤 선속도, 다시 말해서 어떤 우리 골프 스윙이나 어떤 야구에서 배트 스윙이 일정할 때 각 속도는 어떤 회전 반경을 어떤 짧게 함으로써 증가시킬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시에도 나와 있겠지만 선수가 예를 들어서 선속도가 일정해요. 근데 더 어떤 회전 반경을 짧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보통 야구 배트를 짧게 잡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서 반지름의 길이를 줄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예시에서 하나 보자고 하면은 야구에서 타자는 성안을 겨드랑이에다 밀착시켜서 회전 반경을 작게 함으로 해서 스윙 시 어떤 각속도를 증가시킨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요즘은 이제 그런 선수들도 아직은 있기도 하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1번 타자, 2번 타자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교타자라 그래가지고 배트를 짧게 잡고 출루에 어떤 목표를 둬가지고 어떤 빠른 스윙을 해가지고 상대의 어떤 투수를 흔드는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어떤 이런 각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 타자들이 이 배트를 짧게 잡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바로 이런 것들이 각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하나의 내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 보자고 하면은 달리기 선수가 질주 시 무릎을 구부리는 것은 어떤 다리 각속도를 늘려서, 다시 말해서 무릎을 굽히는 만큼 어떤 그 회전 반경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빠르게 무릎을 들어 올릴 수 있겠죠. 그러면서 피치 수를 늘린다고 하죠. 그러니까 빠른 어떤 좀 다른 말로 표현해서 잔발을 이제 더 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가속도의 운동에 있어서의 어떤 회전 반경에 대한 내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내용들이 그대로 이어져 와서 이제 선속도와 각속도의 관계에 대해서도 나오게 됩니다. 요게 좀 한동안 또 안 나왔었는데, 이것도 저는 충분히 어떤 출제 가능성이 높은 하나의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1번에 보시면은 선속도와 각속도의 관계를 보자고 하면은, 회전하는 물체의 선속도는 말 그대로 각속도와의 회전 반경의 곱으로 결정한다. 결국 각속도, 이때 중요한 거는 라디안의 각도로 적용을 하고, 실제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것들을 이 라디안으로 되는 가속도에 대한 부분들을 회전 방향으로 곱하게 되면은 이게 뭐가 된다? 선속도가 되게 된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니은에 보면은 각속도가 동일하다면 회전축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의 선속도보다 먼 지점의 선속도가 더 크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이는 회전 방향이 클수록 선속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속도가 동일하다면 당연히 어떤 각속도에 대한 부분들, 이 값이 동일해요.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 회전 방향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얘가 여기부터 이렇게 회전을 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이런 식으로 회전하는 친구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회전하는 친구보다는 당연히 이 친구가 가장 높은 어떤 회전의 어떤 선속도의 값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니은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시를 보자고 하면은 골프 스윙에서 어떤 클럽 회전의 어떤 각속도의 부분들과 동일하다고 하면은 어떤 긴 클럽을 선속도가 짧은 클럽을 쓰는 선속도보다 어떤 공을 멀리 보내는 것이 바로 이런 이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람이라는 것은 근력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제각각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최적화가 되어 있는 어떤 클럽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떤 만약 예를 들어서 세상의 모든 어떤 선수들이 각속도가 동일하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어떤 내가 클럽을 긴 것을 쓰고 컨트롤할 수 있는 선수가 더 어떤 먼 비거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이 예시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귿에 보게 되면은 회전 반경이라는 회전하는 물체의 한 지점에서 회전축까지의 거리, 반지름을 의미해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친구가 이런 식으로 반지름이 있고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부분,
이 부분이 뭐라고 된다? 회전 반경이 된다는 것이 바로 디귿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아까 회전 운동에서도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반시계 방향 같은 경우가 뭐가 된다? 플러스 값이 된다. 이 방향이 결국 이쪽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이 플러스 방향,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이 뭐가 된다? 네, 이쪽 방향 회전하는 게 마이너스 값이 된다는 것이 바로 리글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이제 어떤 인체의 어떤 운동과 선속도 그리고 각속도의 관계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 살펴보자고 하면은 배구 스파이크, 그다음에 골프 스윙, 야구 배팅, 배드민턴 스매싱 등의 어떤 충격 상황에서 어떤 선속도는 어떤 중요한 역학적 변인입니다. 결국 선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서 보았던 어떤 공식처럼 각속도와 회전 반경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일단 제가 좀 의견을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결국 야구에서 신장이 크고 그다음에 다리가 길고 그다음에 팔다리가 긴 선수들을 선호하는 것이 타고난 어떤 신체의 유형들은 결국 어떤 각속도는 어떤 근력으로서 어떤 커버가 가능하겠지만 이 회전 반경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폼을 좀 일시적으로 약간 조금 변화를 줘서 조금은 늘릴 수 있겠지만 타고난 어떤 피지컬적인 부분들은 고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구나 어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선수들의 드래프트를 할 때 있어서 일단 신체적인 부분들 많이 보는 게 좀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니은부터 다시 보자고 하면은 어떤 선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각속도와 회전 반경을 증가시켜야 한다. 결국 어떤 각속도의 증가라고 보면은 충격 이전의 회전 운동에서는 관절을 굽혀서 질량을 어떤 회전축에 가깝게 해야 모멘트를 감속을 시켜서 각속도를 증가시켜야 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이제 앞에서 봤던 제가 피지컬적인 부분을 얘기했잖아요. 피지컬적인 부분이 좋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각속도를 증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굳이 어떤 관절을 굽힐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타고난 어떤 팔다리가 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각속도의 증가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결국 각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내가 팔 관절을 굽히는 만큼 회전 반경은 결국 여기서 보면은 선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회전 반경을 증가시켜야 하는데 결국 각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관절을 굽히잖아요. 그만큼 이 두 가지가 같이 증가되기는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을 같이 증가시킬 수 있는 어떤 연구가 계속해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충격 직전에 관절을 신전시켜서 회전 반경을 늘린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각속도를 만들기 위해서, 빠른 각속도를 만들기 위해서 임팩트 시점 전에는 어떤 팔다리의 결국 팔꿈치를 최대 몸에 붙여서 그 어떤 몸의 회전의 힘을 이용하기도 하고, 결국 최고적으로 임팩트 시점에서는 팔을 신전시키면서 어떤 회전 반경을 순간적으로 늘리면서 어떤 이 선속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시에 보면은 골프 스윙 동작 시 임팩트 전까지는 어떤 손목의 코킹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결국 회전 반경을 줄이는 거예요. 결국 손목 코킹을 한다는 것 자체가 회전 반경을 줄이는다는 어떤 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각속도를 증가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임팩트 시점에서는 팔꿈치를 순간적으로 펴요. 언코킹 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이러면 언코킹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회전 반경이 증가되게 됩니다. 바로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회전 반경이 증가되고 결국 이런 회전 반경의 증가는 선속도의 증가를 또 가져옵니다. 결국 운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예시를 알아봤는데 결국 인체의 어떤 선속도와 각속도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 이것도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마저 내용들 이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